뒤늦게 얻은 행복에 작게 생긴 균열. 그건 곧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꽃피는 봄 아침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에 출동한 경찰. 그런데 사고를 낸 당사자의 손을 본 경찰은 이게 예산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운전자의 손에서 발견된 선명한 칼자국, 그리고 밝혀지는 잔혹한 진실. 그날 새벽 양산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새벽 6시경 양산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선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는 단지 앞 주차장에 한 귀퉁이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꽉 쥔 50대 남성 김 씨가 어둠 속에서 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 7시 35분경 20대 후반의 남성 L 씨가 어린 아들을 안고 아파트 밖으로 나섰습니다. 부자가 차를 타기 위해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김 씨는 힘껏 악셀을 밟아 그대로 두 사람을 들이받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L 씨는 하반신에 큰 충격을 입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아파트 단지. 김 씨는 운전석에서 자신이 차로 친 L 씨를 바라보다가 차 뒷좌석에서 회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L 씨를 향해 서서히 다가갔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던 순간 김 씨가 칼을 들고 다가온 것을 발견한 L 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한 손에 아들을 안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쫓아갔으나 있는 힘껏 도망치는 L 씨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곧이어 사고 현장에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사건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예상외로 순조롭게 MC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L 씨를 습격한 것 외에 또 다른 사건이 엮여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분명 L 씨를 찌르는데 실패했는데 김 씨의 손바닥에 칼자국이 선명했고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를 찔렀다는 거죠. 자동차를 이용해서 공격성 아니면 운동성을 떨어뜨린 후에 흉기로 마무리를 하고 이게 두 가지의 공격 행위를 병행해서 부가해서 하는 것을 봤을 때 범죄의 목적성, 동기는 명확한 것 같다. 어른을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청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경우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 개인적인 감정 이것이 주요하게 작동된다. 그런데 문제는 원한과 이런 개인적인 것에 비해서 준비가 그렇게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 차는 준비했지만 흉기는 제대로 사용도 못한 거죠. 실제로는 그가 이전에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손에 일정 정도 칼자국이 있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고 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복수의 범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한 어떤 범죄 이렇게 볼 수 있죠. 경찰은 곧장 김 씨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김 씨의 집. 내부는 평범한 가정집으로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안방으로 들어가자 침대에서부터 흘러내린 피가 문 앞 바닥까지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목 등에 칼이 찔려 숨져 있는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목 부근에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자창이 확인됐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경부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사망. 부검의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에서는 별다른 방어흔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 길이 35cm, 그 중에서 칼날 길이가 무려 20cm 이상에 달하는 회칼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26세의 응우엔 씨. 경찰은 김 씨를 취조했고 예상외로 김 씨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회칼은 미리 구매했고 새벽 1시경 범행을 했습니다. 현장 수사와 자백에 의하면 김 씨는 피해자가 깊이 잠든 틈을 노려 공격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20대 남성 L 씨를 공격하기 6시간 전인 3월 26일 새벽 1시경
김 씨는 미리 주문한 회칼을 방의 옷장 위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응우엔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그녀가 완전히 잠들자 숨겨둔 회칼을 꺼내 좌측을 보고 옆으로 누워있던 그녀의 등 뒤로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칼 손잡이를 움켜쥔 채 머리 위로 칼을 높게 들어 올렸다가 힘껏 그녀의 오른쪽 목 부위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아라는 소리를 내며 반사적으로 상체를 일으키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눌러 칼날을 더욱 깊숙하게 찔러 넣었다고 했습니다. 상황과 자백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어떤 결박도 없었고 잠이 든 상태에서 다른 거 없이 바로 치명 부위를, 그것도 목을 공격을 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 저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보통 원한이 있거나 그러면은 뭘 물어본다든가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고 있는데 작정하고 훅 찌르고 깨어난 상태에서 또 확인. 이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행위와 차를 이용해서 범행을 하고 마무리 지려는 행위가 똑같죠. 어떤 행위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런데 그거는 공격 대상자의 말을 듣거나 뭐가 아니라 그냥 불시에 똑같죠. 그럼 뭘까요? 그러면 지금 피해 대상과 지금 가해자의 관계, 심리적 거리,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되겠죠. 놀라운 사실은 피해자 응우엔이 김 씨와 2016년에 결혼한 후 귀화한 김 씨의 아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 슬아이는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김 씨는 어째서 이토록 잔혹하게 아내를 살해했던 것일까? 그 단서는 아내 살해 이후 행적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사망을 확인한 후 새벽 6시경 아내를 찌른 회칼을 챙겨 L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L씨를 차로 치고는 칼로 찌르려 하는 등 살인 미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김 씨는 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피해자 L씨 역시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었습니다. L씨는 한국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는 평범한 다문화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L씨는 하반신에 큰 부상을 입었고 L씨의 2살 배기 아들은 역시 쇄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대체 L씨와 김씨는 어떤 관계이기에 이 같은 집착어린 광기를 보인 것일까? 예를 들면 치정이라는 것은 삼각관계, 나의 배우자를 누군가 뺏어가려고 한다. 아니면 나의 배우자가 소위 말하는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둘 다 몰아서 죽인다. 왜? 일종의 진술을 받는 거죠. 니네 바람 폈지. 나를 버리고 니네 둘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면 몰아서 동시에. 두 번째, 1차적인 책임 있는 사람한테 먼저 책임을 묻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거는 후자겠죠. 감정적인 게 좀 깊어서 가장 주요한 범행 대상은 첫 번째겠죠. 그게 부인이면 가장 원흉이라고, 본인의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그 연결된 다음, 이런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작은 의심과 불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사건이 있기 1년 전 2023년 하반기부터 아내 응우엔의 외출과 외박이 잦아지자 김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의심이 싹튼 후로 종종 아내의 소지품을 뒤지고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몰래 열어보는 등의 행동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부남 L씨와의 문자를 발견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둘은 빈번하게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3월 초 아내의 소지품에서 피임약과 성병 치료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3일 전인 3월 23일 아내의 문자 내역 중에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한 남편 김 씨. 응우엔, 지인들은 우리가 사귀는 걸 거의 다 알고 있어. 젊은 아내가 20대 베트남 남성과 사귀고 있다는 내용. 아내의 핸드폰에는 임신 테스트기를 촬영해 놓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때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받은 메시지에는 A씨의 아내 정씨가 보내온 문자도 있었습니다. 정씨는 응우엔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후 격분한 김씨는 그날 오후 30cm의 회칼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하루 전인 3월 25일 김씨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엄마인 응우엔이 주말에 외박했던 날 L씨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김씨는 그때 아내와 그의 내연남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주문한 회칼을 옷장 위에 숨겨두었고 다음날 새벽 1시 아내가 잠이 들자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성병 치료제는 뭐죠? 이 건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거는 치정이구나. 근데 성병 치료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 부인이 성병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병이 옮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도를 해갖고 아니면 다른 남자 때문에 그걸 치료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고 그래? 굉장히 분노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의 그 조건은 그렇죠. 부인하고 자기는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감정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 쪽이 많은데 나이 차이가 꽤 있고 많은 경우 베트남 현지라든가 동남아 현지에 이미 남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흔한 레퍼토리인데 지금 이 경우는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그 성병 관련된 부분. 이건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혼해주면 말 것을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범죄까지 가게 된 동기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얘기되는 건 그런 트리거는 상간녀 소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대외적으로 자기를 자기 반으로라도 관리 못하는 아니면 이런 또 하나의 어떤 모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회칼 구매 내역,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부검 감정서와 112 신고 기록 등을 토대로 김 씨의 자백과 모든 정황이 일치함을 확인했고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김 씨에 대한 살인 미수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응우에는 평온하게 잠든 집에서 영문도 모른 채 공격을 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건 발생의 배경과 그로 인하여 그간 피고인이 느껴왔을 패배감, 무력감, 상실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자수를 한 점, 피해자 L이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죠. 만약에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거는 사실은 그 용서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형사 합의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도 이상해요. 왜냐? 어쨌든 본인이 유부녀라. 근데 자기도 유부남인데 그러면 사실 이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조금 추정해 보면은 원래 베트남에서부터 알았던 사이거나 아니면 한국에 와서 어떤 같은 직장이나 아니면은 같은 출신이니까 뭔가 알았던. 그래서 아마 판사들도 그 부분을 감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살인과 사실은 일종의 살인 미수잖아요.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23년이면 사실은 많이 봐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동했을 것 같고 좀 아쉬운 건 그거죠. 결혼 이주 여성의 외도 혹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어떤 감정적 갈등을 중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형량 자체는 크게 문제 제기할 정도는 아닌데 상황 자체가 너무 비극적이다. 한국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왔을 피해자. 늦었지만 아내를 맞아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 행복한 삶을 꿈꿨을 남편 김 씨. 하지만 뒤틀려버린 결혼 생활은 끝내 상상하기도 싫은 파국으로 끝났습니다.